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정복지론 시설 내 처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사인의 처우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고요. 가장 중요하게 인상적인 것이 다이 버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에 수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데, 물론 피해자 측면에서는 강하게 처벌해 달라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어떤 사람들을 그 속에 보내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 뭔가 어떤 범죄 예방이라든지 두려움을 경감시키는 어떤 효과는 있지만, 실은 교도소에 들어감으로써 교도소가 처벌의 목적도 있지만 재사회화를 통해서 사회에 잘 적응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재사회화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연의 처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라든지 또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죄값을 치르면서 그 다음에 그 사회에 적응을 잘한다고 하는 사연의 처우의 방법이었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시설 내 처우, 실은 이제 구금을 통해서 교도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정 교화를 이루어낼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재사회화를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특별하게 이 수업 후에, 사연의 처우 후에 사회의 교도소 생활하는 과정이나 또 교도소 수감 후에 어떻게 사회적응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코스아 프로그램을 연구했었던 윤현봉 법무부 선생님을 11시에 우리가 줌으로 초대해서 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교도소 내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설 내 처우는 이제 어떤 사회와의 단절, 또 그래서 단절되다 보니까 다시 사회에 돌아와서 재사회화하기 어려운, 그리고 끝나고 나면 교도소를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회의 낯선 또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시각으로 낙인 효과가 있고, 또 우리는 어떤 교도소를 갔다 오면 뭐라고 하냐면은 대학을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달리 이야기하면 범죄를 지은 사람과 같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범죄 기술을 배우게 되는, 범죄를 학습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그래서 그러한 이 시설 내 처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있다. 물론 긍정적으로는 어떤 피해자들의 피해를 우리가 줄이고 또 그 형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죠. 그런 효과가 있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대신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안의 처우는 구금이 주는 낙인 요소를 조금 제거할 수 있지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사람의 그 대상자를 교도소에서 수감하게 되면 1년 비용이 2,5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적게 벗게 드는 그런 측면들이 이 사인의 처우가 있다. 또 사회복귀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는 거 이제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교정시설에서 일반 구치소 및 교도소 먼저 이렇게 알아보면, 교정시설은 일반적으로 교도소를 비롯하여 구치소, 치료감호소 등 구금형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형이 확정되어 수용자가 되면 과학적인 분류 심사를 통해서 수용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처우를 받게 되며, 수용 생활을 통해서 사회 복귀를 준비하면서 가성박 또는 형기 종료로 출소하게 되는 것을 바로 교정시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백 교수님께서 농아일랜드 교도소, 또 로벤 아일랜드 교도소, 호송된 흑인들에 관련된 사진을 첨부하셨네요. 자, 이 교도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교정교육이 있다. 소년원이나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비행 청소년 및 범죄인의 재활과 관련 있는 교육이다. 목적은 수용자를 교정 교화시켜 사회 복귀 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초창기 때 이제 제가 교도소 내에 수감하는 사람들의 질적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의 판사라든지 검사 또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내 말은 들어주지 않고 피해자들 말만 듣고
이런 과정에서 재판에 대한 굉장히 불공정성에 불만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었는데 교도소 내에 여러 가지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이런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깨닫게 된다. 또 뒤에 보면 인성교육이나 여러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분하게 내 자신을 뒤돌아봤다. 이렇게 내부자의 입장에서 쓴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 교정교육은 바로 그런 데 기여한 내용들이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학과 교육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학과 교육은 여기서 수용자가 구금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교정시설에서도 자아 실현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며 출소 후에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지도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소년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과 교육을 많이 해서 그래서 소년원에서 그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소년원에서 1년 살았다 그러면 학과 교육을 하는 소년원은 그걸 인정을 해줘요. 우리가 1학년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서 1년 하면 1학년을 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속해서 연계하도록 하고 또 학과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저기를 하죠. 그 뭐죠? 검정고시를 보게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인성교육은 2006년 12월에 개정된 수용자 인성교육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모든 수용자는 형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첫 인성교육을 받되 매 3년마다 1회 이상이 이 과정을 이수해야 된다. 그래서 의외로 인성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내용들을 볼 수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랬었습니다. 또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는데요. 2003년 8월 수용자 정보화 교육 과정을 재정해서 정보화 교육을 주당 12시간 조정하고 2006년 이후에는 워드 프로세스 외에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인터넷 정보 검색 등으로 교육 내용을 다양화해서 자격 시험의 종류를 확대하도록 해서 수용자들이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도소 나온 이후에 뭔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두 번째 이제 앞에는 이렇게 이제 교정 교육이라고 그러면 이제 교화 처우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화라는 종교적, 도덕적, 문화적, 외부 커뮤니케이션적, 치료적, 복지적 방법으로 수용자의 인격과 도덕성을 함양해서 장차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사회화를 돕는 일체 활동을 바로 교화 처우다. 여기 보니까 음악, 미술, 원예 등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있네요. 법무부는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적 지원 추진을 비롯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농촌진흥청 등 5개 부처의 출소 예정자 등의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문화예술적 교육을 시행했다.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성에 효과가 있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며 표현력을 높여주는 등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효과가 높은 만큼 수용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 일부 모범 수용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또는 아쉬움도 있다. 그래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마 모범 수용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네요. 자, 문해 창작 활동으로 법무부는 매년 전국 교정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서 수용자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도록 하고 있다.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신문 등 열람을 통해서 모든 수용자 거실에 TV를 설치하여 사회에 유익하고 건전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을 다 보는 건 아니고 아마 정해졌더라고요. 어떤 보는 시간들이. 종교생활, 교정시설 내 종교교육은 수용자의 영적인 감화를 통해서 심성을 순화시키고 진실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건전한 생활인으로 인격을 형성함으로써 출소 후에 사회에 적응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정의와 교정상담이 있는데요. 자, 교정시설은 수용자 교정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및 교정위원으로 위촉해서 수용자 상담, 자매기련, 교육, 종교활동, 의료봉사 등을 할 수가 있다. 수용자들은 심적 안정을 찾거나 고충을 해결하는 등 수용시 생활에 도움을 얻고 있다. 교정위원과 교화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보통 이제 심각한 제가 보니까 살인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중에서도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도 있고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게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그 심각한 사형이라든지 아니면 심각한 범죄를 쳐서 10년 이상의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뭔가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이 드는 것은 다른 것이 많이 없이 가족들의 지지, 가족들이 나를 찾아와서 영치금도 주고 힘내라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족을 위해서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실질적 연구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족들의 지지가 없을 때는 제3자가 가족처럼 이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어떤 힘을 통해서 다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가. 가족이라는 것이 참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의 지지라는 것이 우리가 늘 가족의 소중함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도 가족 만남의 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러한 수용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제4회의 꿈을 꾸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분류초우. 자, 분류초우는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해 수용자의 인격적 특성 및 환경적, 사회적 문제에 상응하여 적절한 처우를 하는 걸 말하는데 처우의 개발하라고 한다.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별하잖아요. 사람들은 개별적 모든 그러니까 장애인이다 그러면 다 똑같은 장애인이 아니고 그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클라이언트도 그만한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개별적으로 그 특성을 알아야 된다.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케이스웍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개별화하고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비심판적으로 대하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감정, 또 부정적 감정일지라도 이게 표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민감하게 어떤 반응해주는 통제적 정서적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비밀을 보장한다는 등 이게 제가 사회복지 처음 공부할 때 7가지 원칙인데요. 이 7가지 원칙에 실은 모든 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제가 이제 30여 년 동안 사회복지를 이렇게 했는데 30여 년 넘게 이걸 했는데요. 이 7가지 비스테이크의 7대 원칙, 개별 사회사업의 7대 원칙은 사회복지사가 정말로 그런데 이 7대 원칙은 이것을 내가 귀로 듣고 한번 이해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심판적인 태도다. 사람은 나도 모르게 타인을 판단하거든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러는 과정에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들은 다른 타인의 의도적인 감정,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데 굉장히 어색해 있어요. 예,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부정적 감정을 토로함으로써 그걸 딛고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이 비스테이크의 7대 원칙 이걸 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줘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개별을 하기 위해서 분류심사를 하는데 분류심사는 수용자 개개인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심사 분류한 후 그에 따른 개별 처우 계획을 수립하여서 형집행의 목적인 교정교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처우 등급은 수용할 시설 및 구역을 구분하는 기본 수용급, 수용할 시설, 개호 및 처우 정도를 구별하는 경비 처우급, 수용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른 처우의 정도를 달리하는 개별 처우급 이런 식으로 나눈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네요. 오늘 한번 보시고. 자, 가석방. 자, 가석방은 수용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별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적으로 석방하는 조례다. 석방된 자가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고 법을 위배하지 않으며 생활하면 잔영기의 집행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반면 부과된 조건을 위배하면 가석방은 취소되고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되어 잔영기를 집행을 받는다. 가석방은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그런 교도소 내에서 이제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범죄의 동기, 내용, 범죄 횟수, 형기, 교정 성적, 피해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법무부에 가석방 심사를 신청하고 신청된 수용자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 가석방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고대하는 것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도 작업과 작업 훈련도 있다. 그래서 교도 작업은 수용자로 하여금 건전한 근로정신의 함양과 기술력의 습득 등 사회적 능력을 사회 적응력을 배양하도록 한 후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며 수용자에게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직업능력 개발원은 수용자 개개인의 적성과 취미, 연령, 학력에 적합한 직업 기술을 출시하여 출소 후에 사회에서 안정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활 능력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교도소 내에서 일을 하면 일반 사회에서 일한 만큼의 월급은 받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보니까 이제 그 기독교 교도소, 나주 기독교 교도소 보니까, 아니, 그 경기도 여주의 기독교 교도소 보니까요, 거기에서 일하더라도 하루에 10,000원, 20,0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일을 하던데,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씩 모은 돈을 가지고 저축해서 하기도 하고, 자기 생활비에 쓰기도 하고, 그 기술도 익히면서 또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또 의료도 처우도 한다. 교정시설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 인력이 환자 진료 및 수용자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질병에 걸린 수용자는 의료 거실에서 수용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부 병원으로 이송해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처우를 하고 있다. 자, 사회복귀. 네. 교정시설은 구금으로 단절된 가족관계 회복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중간 처우 제도를 통해서 중장기 수용자의 출소 전 다양한 사회 적응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중간의 집 이런 것들을 해서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자, 인권보호. 예, 교정시설 내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수용하고 있는 구치소, 교도소의 소장, 면담, 청원, 국가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 진정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다고 그래서 인권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교도소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요, 바로요 인권에 의해 제소를 합니다. 우리 교도소에서.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인권에 조금 더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조금 병원 진료를 잘 안 해준다든지 그러면 그냥 인권위에 보고하고 또 그런 거는 거기 교도관들이 좀 잘못 인권위에 보고하고 그래서 그 계신 분들은 아주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더라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조금 여기 병원에 있는데 교도소에 있는데 밖에 가가지고 저기를 하고 싶대요. 이제 병원 밖에 가서 외부 진료를 받고 싶은데 안 한다 그러면 또 인권위에 제소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계신 그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 있다가 명을 다 못하겠다고 나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또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정말 바깥을 좀 보고 싶고 하겠죠.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 자, 외부교통 주요 프로그램 외부교통 프로그램이란 일반 사회와 차단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일반 사회와의 연가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거란다. 외부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있다는 거. 자, 중간 처우의 집 보니까 소망의 집이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중간 처우의 제도 사회로 나아갈 범죄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회적 적응력 향상과 재범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사회 복귀라는 현대 교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중간 처우 집에서는 교도소 단 밖에서 가석방을 앞둔 모범수가 생활하며 주중에는 외부 업체로 출퇴근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주말에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집에 다녀야 할 수 있다. 소망의 집수는 사회 적응 훈련 전반에 대한 설명과 준수사항 교육을 받고 출소 후 사회복귀 계획을 구상하게 되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 자, 천안개방교도소 사회적응훈련원인데요. 천안개방교도소는 1988년 일반 수용자의 개방 처우를 위해 개정되었으나 2009년부터 사회복귀를 위한 학기를 단기간 앞둔 중장기 수용자의 사회 적응 훈련을 위한 것으로 한다. 늘 탄탄하게 이렇게 막 있다가 개방 쪽으로 조금 자유스럽게 하는 데 있으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받는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천안개방교도소에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치료감호소. 국립병원 심신장애로 인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에게 형벌 집행 대신에 심신장애를 치료해서 재범을 방지하기 인크라이다. 국립병원에서는 치료를 받고 있는 피치료 감호자의 심신장애, 주로 조현병, 지적장애, 조울증, 성격장애, 뇌전증, 약물치료 등의 등등등 어떤 여기서 치료 감호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 자, 피치료 감호자에 대한 교육. 국립병원에서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신규 입소자를 검사 병동에 수용하여 정신의학적 진단과 검사를 실시한 후 주치의와 수용 병동을 지정 분류 수용하고 정신과적 치료와 함께 치료 경과에 따라 단계적인 사회 적응 훈련과 예술요법, 작업요법, 심리국 같은 집단요법 등 치료 프로그램들을 시행을 하여서 전문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자, 외로 진료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치료 감호 종료 후에도 계속적인 통원 치료가 필수적이다. 치료 감호 종료 후에도 5년의 범위 내 일체 연장 가능한데 무료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로 진료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 약물 중독 재활센터도 운영하고 있네요. 법무병원에서는 약물 중독 치료실을 개설해서 약물 치료 외에 개인 정신요법, 가족 치료, 집단 정신요법, 명상, 이완요법, 자기기술을 위한 심리기 등 다양한 전문 치료 기법들을 개발해서 약물 중독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및 치료 감염 정신 감정에서는 정신 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 재활을 통한 인성치료 재활센터를 개청하여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환경요법, 충동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립법무병원의 주요 업무는 정신감정제도로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실은 굉장히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벌하지 않냐고 이런 치료보건회에서 치료를 한다든지 이러죠.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황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할 수 있다에 근거해서 정신감정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가서 이렇게 범죄적 행위를 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죠. 자, 민영화교도소가 있습니다. 소망교도소인데요. 민영화교도소가 설립된 근거가 민영화교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재단법인 아가페를 중심으로 설립된 소망교도소가 2010년 12월 개소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화교도소로 운영되고 있다. 교정의 개방화 및 사유화, 교정의 다양성화 확보, 사회자원의 활용, 교정 경비의 절감 등 과밀한 수용 해소, 재소자의 교화와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졌다. 교정시설 민영화가 논의 단계에 되는 배경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민영화교도 소망교도소는 이제 저도 그 교도소를 만들기 전에 민영화 교도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그 전문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 정당은 달랐지만 전 황교안 총장, 한교안 그때 당시에는 판사였는데 그분하고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여러분들이 제가 교정복지할 때는 꼭 민영화교도소를 여기 경기도 여주로 갔다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참여를 좀 못할 것 같은데 굉장히 개방적으로 잘 되어 있고 여기에 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에서 선호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보 보니까 정말로 저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좀 친절하게 대하고 특이했던 것이 뭐냐면 여기는 민영화교도소 지난번에 한번 봤던 것처럼 그 수용자하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이 같이 밥을 먹어요. 예, 같이 밥을 먹고 그러니까 직원들도 수용자들한테 배당된 돈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 직원들이 돈을 내 가지고 먹는 돈이 있거든요. 그것을 합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먹는 돈은 좀 더 많겠죠. 예. 그래서 직원들이 낸 돈과 수용자들이 그 낸 돈을 합해 가지고 밥을 같이 먹으면 그 좀 밥 질이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네들은 조금 더 덜해서 먹을 수 있겠지만,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개방적으로 잘 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정 수요의 증대, 우리가 왜 민영화교도소를 찾고 이렇게 했느냐면 교정 수요가 증대했다. 교정 수요에 수용된 재소자의 수가 증대되고 수용된 재소자의 수용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설 수용의 과밀 수용이 문제가 드러나면서 민간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지었거든요. 교정 경비의 증대와 효율성을 측면에서 민영화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가 측면에서는 교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한계가 발생되었으며 국민 감정 측면에서 범죄인을 위한 비용 확보에 대한 반감과 그렇죠. 범죄를 위해서 뭐 쓴다고 그러면 반감이죠. 조세 저항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의 대안이 나타나야 민간에서는 이제 교회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이제 갇힌 자를 돌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관리자가 내지는 목사님들이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공공교정 행정의 실패를 인정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지금까지 국가의 독점의 교정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됐으며 이는 재범률의 증가로 증명되고 있다. 범죄인에 대한 국가 사법기관의 개입이 크면 클수록 부정적인 낙인 정도와 영향이 심해서 그러니까 범죄인에 대한 국가 사법기관의 개입이 크면 클수록 부정적인 낙인 정도의 영향이 심화되고 부정적인 낙인은 범죄인의 사회 복귀와 재통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래서 사회로부터의 낙인이 상당히 사회적 응이 어렵게 하고 도리어 낙인을 찍어서 우리는 우리한테 멀어져서 우리하고 떨어뜨려서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아서 우리가 편하게 생각했는데 도리어 낙인을 찍고 우리하고 멀어지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우리 사회에 해악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적 정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신앙을 통해서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범죄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굉장히 음보적인 관점이 굉장히 큰데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죄는 미화돼 사람 미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소망교도소는 일반 교도소보다 현저하게 낮은 재범률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입소 초기에 받은 집중 인성교육과 인간의 근본 신성을 변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 교정 철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일국에서는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모범수들이다. 그러니 재범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교정교육 프로그램 보면은 1단계 입소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 있다고 그래요. 입소자 환영식, MBTI 성격 검사, 타임 캡슐을 제작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몇 년 후에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떨 때 타임 캡슐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비폭력 대화법 등을 배우게 된다. 예. 대화를 하면서 사실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욕구라든지 그 다음에 부탁의 형식으로 말하는 비폭력 대화법. 2단계 기초 집중 인성교육인데 기능체험이라든지 자아성장 프로그램이라든지 텃밭가꾸기 1:1 전문 상담 등을 실시를 받고 3단계 맞춤형 전문 프로그램은 내적 치유 프로그램, 피스메이커 프로그램, 품성개발 프로그램, 각종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아버지 학교, 수영자 밴드, 서해민 학교, 학과교육, 직업훈련, 교도작업다. 이거 피스메이커 프로그램은 참 재밌는 건데 교도소 안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도소 안에 싸움을 이 피스메이커 화해 조정하는 사람을 인력을 양성해서 교도관 중에 거기에 있는 그 수감자들 중에서 이렇게 그 화해 조정할 수 있는 인력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달상자에 싸우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교도소까지 가기 전에 일반 사회에서 일반 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화해 조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로 어떤 감정적이나 어떤 흥분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됐을 때 폭력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든지 또 그걸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나라의 범죄 예방과 엄제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등등 참조하시고요. 4단계는 출소 직전 프로그램으로 재범 위험한 평가를 통해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대위험성 평가를 통한 고위험 출소자 우선 관리, 출소 전후 멘토 지정, 사회 견학 및 봉사 활동을 실시해서 사회 적응을 잘 돕는다. 출소자 환송 및 사회 정착 지원을 하는 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원봉사 교육 및 관리도 여기 담당하는데 보다 적은 인원으로 국영교도소에 비해 다양한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하기 위해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고 소망교도소에서는 자원봉사 뱅크를 구축해서 자원봉사자를 자신의 희망 또는 전문 분야에 분류해요. 그래서
이 소방교도소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잘 관리해가지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년 보호를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년들은 별도의 소년원을 벌어지는데 청소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성숙 상태에 있는 점, 청소년의 교육 개선 가능성과 장래성, 전형 범죄자의 범죄 습벽의 미약함에 대한 인식과 함께 범죄 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처벌의 대상인 보호 대상으로 이해하여 형별보다는 교육적, 복지적, 인도적 측면에서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해서 소년 보호 측면에 이런 방향을 가고 있다. 소년의 보호 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이 새로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니다. 저는 소년에 가면은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걸 못 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 보통 이제 광주의 정보고등학교에서 수감됐던 청년 중에 참 이런 일에 좀 관심이 있다 해가지고 나중에 출소 후에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 됐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주 정보동학교에 이제 학생들 데리고 정문을 가는데 여기에 문신이 있는 사람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는 소년원은 이게 이제 거기에 수용자들이 이렇게 문도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 출신 중에 하나가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지지 않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 그래도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화가 됐다. 인권을 굉장히 좀 존중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년원의 소년보호 처분은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1호에서 10호까지 있는데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처분 1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의 감호 위탁을 하는 거예요. 다이버전이죠.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기간 또는 시간제는 6개월 연장 가능했습니다. 10제 이상. 자, 수강명령을 해서 어떤 수강명령은 어떤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관찰소에서 하는데 기간 또는 제한은 100시간 이내에 하고 12세 이상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는 수강명령을 하면 수강명령을 받은 친구들은 보호관찰소에 가서 일정 시간 내에 한다. 사회봉사 명령도 한다. 그래서 사회 어느 구석에 가서 봉사하는 200시간 이내에 14세 이상 있는데 저도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 보면 법무부와 체결해가지고 보호관찰소에서 온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떤 경우는 뭐 교통사고를 내서 온 사람도 있고 말하는데 그분들도 우리가 봐서는 막 괴물처럼 생겼다 생각하는데 그러니 똑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떤 분은 그 삼진아웃 교통사고 3번 예, 음주운전 3번으로 들어가가지고 100시간인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 있는데 아주 그냥 조직폭력배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조직폭력배가 말은 잘 들어요. 선생님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남원의 종합사회복지관 근무할 때 보면 낮에 이렇게 근무하다가 근무 끝나면 그 걔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내에서 보면은 저 멀리서 나를 막 보고 형님, 아유,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고 막 그냥 어깨에 깜짝 놀래. 근데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어서. 근데 이제 어떤 폭력배들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보냈긴 했는데 나중에 보호관찰에서 직접 관람을 하긴 하더라고요. 보호관찰의 단기 보호관찰, 예, 보호관찰 단기 보호관찰 1년 되고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2년 동안 헌정되어 있네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소년시설에 포함한다. 예, 이것이 이제 6번하고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복지시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6개월간 의료적인 처치를. 그러니까 소년원은 아닌데 막 소년 보호시설이 있어요. 청주나 이런 데 보니 아니 제가 이제 청주 같은 데도 이제 대전에 되거든요. 대전 효강원이라고 거기를 제가 심사를 한번 갔는데 효강원에도 한 20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년원은 아닌데 소년원보다는 조금 이제 소년원은 아니고 집도 아니고 좀 중간집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같이 집단 활동을 하면서 살아요, 거기서. 그래서 판사가 때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 소년원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위탁보호 시설을 보낼 것인가. 여기는 조금 더 소년원보다는 조금 경미한 그런 직구직 하는 거죠. 자, 8항 1개월 이내에 소년원 송치. 예, 소년원의 송치에서 하는 거.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장기 소년 2년 이내 이렇게 10개월, 1개월, 단기, 장기로 해가지고 현재 소년원의 소년들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년 본류 심사원은 소년법 제8조 8조 1항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며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함으로써 소년 분류 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 제49조 2조 검사가 소년 피의자 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 제기, 기소 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되면 소년 분류 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 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 자, 법원 소년부에서 송치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과 성격 또는 성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 교육을 행하는 국가관이다. 우범 소년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왜곡된 성격과 행동을 교정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서의 인격 대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년교도소는 법적 이념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겠습니다. 다는 거. 자, 분류 조사와 분류 수용. 그러면 소년원에서는 개별 처우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분류 조사를 실시한다. 분류 조사, 사회환경 조사를 비롯하여 지능, 성격, 적성 등 심리 검사와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 유무를 밝히기 위한 의학적 검진과 행동 관찰, 보호자 상담 등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 소년원 교육은 보호 소년에게는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인권중심 생활 지도를 통하여서 사회 부정의 원인을 제거한다. 학생들의 흥미, 적성들을 고려해서 교과, 교육, 직업개발 훈련, 인성교육, 검정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회 적응 훈련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자, 교과와 교육 및 특성화 교육. 자, 전국의 모든 소년에는 초, 중, 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년을 특성하고 체제로 변화하여 인성교육 및 컴퓨터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특성 교과로 지정하였다. 직업능력 개발은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여 태운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근로정신을 함양하여서 재비용을 내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교도소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거. 자, 인성교육, 강절도 예방, 성비행 및 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비행 유형별 교육을 실시해서 자기성장 및 가족관계 회복, 대인관계 내 향상 및 진로교육 등을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다. 생활지도, 학생 개개인의 인권 존중과 개인적 특성에 맞게 적합한 개별 처우를 통해 모든 생활 현장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활지도를 한다. 사회 정착 지원, 소년원의 교육의 종합적인 목표는 소년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재비용을 하지 않고 사회에 정착해서 완전한 자립을 이루고 가는데 바로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잠깐 꺼졌네요. 예,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기인데. 지원. 예. 자, 다시 보시면 이제 그 청소년 꿈 키운 센터도 있다. 여기 청소년 꿈 키운 센터 보면은 청소년 꿈 키운 센터는 법원이나 검찰청, 학교 등에서 의뢰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안 교육 및 부모에 대한 보호자 교육 시설, 소년부 판사가 의뢰한 비행 청소년의 상담 조사 실시,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각종 심리 검사 및 상담 등을 청소년 꿈 키운 센터에서 하기도 하고. 자, 소년교도소. 소년교도소는 소년 범죄자를 성인 범죄자와 분리 처우하기 위한 시설된 기관인데 징역 또는 금구형을 받은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소년교도소의 수용함의 원칙이나 일반 교도소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장소에 수용한다. 소년 수용자는 성인 수용자와 비교했을 때 범죄의 질이나 동기가 달라 상대적으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학과 직업훈련 프로그램들 한번 볼게요. 자, 학과 직업훈련 소년 수행자들은 전반적인 학력 수준의 향상에 따라 기존의 학과 과정을 폐지하고 검정고시반을 중점으로 편성 운영하여서 소년 수행자에게 각급 검정고시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경하고 있다. 예. 생활지도 소년 수행자의 건전한 생활 자세를 확립하고 자기 개선 의지를 고취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생활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화 활동으로 소년 수행자의 의식을 개선시키고 정서를 순화해서
교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양한 개별 및 집단 활동을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보호관찰 제도. 우리가 이제 교도소에 나오면 이 보호관찰 제도가 이제 실시가 되는데, 자,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대표적인 사인의 처우로서 교정시설이나 소년 등의 수용 및 처벌하는 대신 일정 기간 사회에서 정상적 자유활동을 허용하며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를 받게 된다.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와줌으로써 재범을 방지함과 아울러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사정책 수단이다.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 및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 임시퇴원 때부터 개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를 안 가고 보호관찰을 바로 가는 사람도 있고, 교도소 내에서 있다가 퇴원 이렇게 이제 그 출소하고 나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호관찰이 개시되면 준수사항 교육 및 실측 면접,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분류 등급 결정 및 대상자 특성과 위험성에 근거한 처우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지도 감독을 하게 되는데, 개별 지도는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되도록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내용은 뭐냐면,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과 환경을 관찰한다.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준수사항을 이행하며 적절한 지시를 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정한 일시에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출석시키거나 수시로 주거지나 직장 등 생활 현지를 방문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집중교육도 한다. 집중교육 중 준수사항 교육, 준수사항, 보호관찰소에서 매월 1회 신규 접수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보호관찰 기관 중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시하고 건전한 인격 형성과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로 하여금 올바른 생활 방식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지도하는 데 있다. 보호자 교육은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보호자들에게 보호관찰 제도의 의의, 가정의 중요성, 부모의 역할 등에 교육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그 가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전문 처우 프로그램,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 동기 등 각종 특성을 고려해서 멘토링, 문화예술 프로그램, 미술치료 프로그램, 습교육 프로그램 등 이걸 하고 있는데, 참 보호관찰에 있는 청소년들의 이 보호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보호자들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잘 있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아주 재범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 집중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자, 보호관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봉사 명령 및 내용을 보면 사회봉사 명령을 있는데, 앞서 우리가 소년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한 거잖아요.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금시설 등에 수용하는 대신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이런 데 맞추는 아이거든요. 범죄 피해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근로의 의식과 자긍심이 향상되도록 하여 정상적인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여 무보수 강제 근로활동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주도하는 자체 집행이나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 및 복지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수강명령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교육을 받도록 보호관찰에 제시하는 거죠.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 일정 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령한다. 법원의 명령 부과에 따라 준법 운전 프로그램, 약물 오남용 방지 프로그램, 심리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가정폭력 프로그램 등등 각종 교육을 이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법령, 벌금 미납자 사법령 생계 관련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노역장 유치로 사회봉사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원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경쟁을 위한 지원 및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항구적인 사회복귀를 도와주기 위해 숙소 및 취업을 알선하고 직업훈련 등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서 장학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적 지원 등 수혜 대상이 되도록 추진해주는 이런 내용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 우리가 이제 오늘 그 공부하게 될 이제 우리 그 윤정복 선생님도 바로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대상자들인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 자, 전자감독제도.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이나 살인, 미성년자의 유괴범, 강도 등 특정 범죄자의 어떤 신체 이치를 추적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중단 없이 위치 추적을 통해 이동 내역을 기록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 감독을 통해서 특정 범죄의 재범을 억누르는 억제하는 보호관찰 제도 프로그램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시간 되면 보관처소 가서 한번 전자팔찌를 한번 참 아, 발질을 한번 차면 좋은데 연습도 해보고 좋은데 코로나 때 아쉽게 됐습니다. 자,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존스쿨이라고 하는데 존스쿨은 성을 구매한 초보 남성들에 대한 처벌 형태로 일반화된 벌금 또는 단순 기회 이후의 처분보다는 성구매 남성의 성의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있죠.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범죄자, 성범죄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 신상 정보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또 성충동 약물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 중 성폭력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실시한다. 그래서 이것을 성충동 약물 치료 화학적 것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욕구가 들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것들.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은 남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이 충동을 이렇게 주사를 넣는데 그 여성 호르몬이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성충동 억제 치료 프로그램을 해보면은 이 젖이 좀 젖가슴이 나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여성 호르몬 개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그 현지 담당자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보호관찰 제도, 아까 얘기했던 보호관찰 제도는 법원 및 검사의 요구에 의해 피조사자에 대한 범죄 동기, 또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조사,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에 의한 작성된 조사서는 법원의 재판 시 피조사자에 대한 양형의 참고자료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기초자료로 이용되며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또는 약물치료 등의 청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자원봉사 활동도 하려고 했는데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는 지역성세에 밝고 사회적 침망이 두텁고 일정한 직업과 시간적 여유가 있고 소년 비행의 예방과 교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이촉을 받아 무보수 명예직으로 비행촌 선도에 준용했다. 보호관찰 분야에서는 범죄예방자원봉사자위원회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정받아 지도하거나 사회봉사 명령 지도 감독을 보좌하는 업무, 수강 명령 등 대상자 치료 교육 프로그램 교육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환경 조사를 보조하는 일 등의 이런 활동들을 봉사자들은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자, 그다음에 이제 갱생보호 사업이 있다. 교도소에 나오면 갱생보호 사업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가법무부 보호공단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간 갱생보호법인 법무부 지휘감독관의 아래 담당 및 집행하고 있는데 갱생보호 사업의 경우 단편적 물질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가족과 관련된 서비스가 부족해서 출소자의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네,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홍보사업, 전문 인력을 통한 사후관리 체계 등이 필요하다. 특별히 이제 가족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줘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자, 그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설 내 처우가 여러 가지 교정 교육이라든지 교화라든지 종교적 교육이라든지 또 직장이라든지 또 사후에 어떤 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 또 사후에 중간에 짐이라든지 보호관찰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경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직접적으로 보호관찰소라든지 어떤 교도소 내의 활동들에 대해서 실무자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다 그러면 초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